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강 하나 건너면 북한이 쉽게 보였습니다. 가끔씩 오래간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번 퀴즈 정답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디오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봅니다. 지난달 셋째 주 퀴즈 한마당 정답이 대동강이었었잖아요. 네, 정답 맞습니다. 애청자라고 적어주신 윤향란 씨. 퀴즈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을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윤향란 씨가 강 건너면 북한이 쉽게 보이는 곳에 살았다고 하셨는데 아마 단동 근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단동은 강만 건너면 바로 북한이 보이죠. 지금은 한국에 와 있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글을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윤향란 씨 고향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봄이 오고 있겠죠. 자, 오늘 첫 곡 김용희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고향의 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향란 씨가 살던 지역이 단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윤영성 단동 지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강 건너 쪽에 북한이 보이죠. 그렇죠. 단동에서 바로 북한이 보이고 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아마 북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단동에 나와 있을 그렇죠. 겁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번에 그 중국에 들어갈 때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식당에 네네. 거의 북한 그 종업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옛날 같으면 사실 이렇게 잘 허락이 안 될 때는 네. 북한 말투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변말을 사용했다 이런다면 네. 지금은 그냥 딱 봐도 이제 북한 아가씨들이 와서 이렇게 그 종업원하고 서빙하고 굉장히 지금 그 편안하게 이렇게 네. 그 노무 수출로 나와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동북 삼성 지역은 아무래도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교류도 좀 활발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특별히 론영성 단동 지역은 북한하고 거의 뭐 몇백 미터 정도 네. 거리가 있고서 사실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중국 국경에서 북한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연변 지역으로 가면 그 도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리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다리 넘어서 바로 북한이고 네. 또 이제 연변의 다른 지역에 이제 사막이란 이런 지역이면 그냥 강 건너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거리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근래에 중국 분들도 이제 북한 문이 열려서 네.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또 다시 재개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동북 삼성에도 북한에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노무 수출로 네. 식당이나 아니면 이제 일종의 이제 북한도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네.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재능 있는 분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중국도 북방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남방으로 가거든요. 좀 네. 중국에서도 북방보다 좀 더 잘 사는 곳으로 네. 가다 보니까 인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뭐 지금 봄이 한창인데 네. 중국은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북한도 그렇고 조금 추워서 아직 봄이 익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3월은 사실 좀 너무 이르고 네. 약간 이제 봄이 왔다는 느낌인데 아직도 쌀쌀하고요. 아침 네. 그 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 나고 이제 4월 중순 이렇게 지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피는 꽃들이 4, 5월에 굉장히 많이 이제 네. 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생각나는 게 진달래. 아, 맞습니다. 그 연변 지역에 가면 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요
봄쯤에 되면 네. 노래교실에서 단체로 버스 타고 진달래 꽃 구경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제 예. 단체로도 가고 개인적으로 가고 그래서 진달래가 아마 연면 지역 가면 4월 말 5월쯤에 굉장히 네. 만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향을 떠나서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유, 고향에 꽃이 피었을까? 아, 고향에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위챗이나 모멘트나 네. 뭐 친구들이 사진 찍고 보내주는 게 많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요때 내가 잊어버려도 이제 친구들 모멘트에서 굉장히 많은 이 뭐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노는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고향 생각이 엄청나게 나게 되죠. 네. 윤향란 씨는 지금 한국에 와 계시다고 하니까 아마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퀴즈 한마당 들으시면서 아, 저 강 대동강 하시면서 네. 고향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친구들 생각도 하시고 자, 고향 그리워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동포들 많으십니다. 고향 소식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의 전기룬 씨. 정으로 이어진 끈끈한 인연이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리헌 선생을 알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였다. 당시 늘 흑룡강 신문에서 보아오던 성함이었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지역의 소식을 꾸준히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던 리헌 선생이었다. 그러던 중 우리가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내가 한민족 신문을 창간하면서부터였다. 항상 열정과 책임감으로 글쓰기를 즐기던 리헌 선생이 한민족 신문으로 중국 목단강 지역의 소식을 보내왔다. 당시 중국에 자주 다니기는 했지만 지역의 곳곳을 누비기가 힘들었던 나로서는 고향의 소식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리헌 선생에게 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때로부터 리헌 선생은 꾸준하게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나 중국 출장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핑계로 리헌 선생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만남의 시간은 더욱 멀어졌다. 그래서 이번 출장 기회를 빌어 꼭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었다. 심양에서 기차를 타고 목단강역에 도착하니 선생님께서는 벌써 역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참으로 고맙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비록 처음 만났지만 그동안 서로 온라인상에서 보아온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수년 만에 만나는 순간 서로 행복한 정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목단강 시내 곳곳을 구경도 시켜주었고 노인협회도 안내해 주었다. 90세를 바라보는 리헌 선생님께서 직접 카메라까지 메고 다니면서 나의 일거일동을 카메라에 담아두셨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선생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생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후 나에게는 또 깜짝 놀랄 만한 감동적인 일이 발생했다. 글쎄 리헌 선생님께서는 이번 출장길에 직접 찍으신 사진으로 나의 사진만 들어간 달력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붙여 보내주셨다. 달력을 받아든 순간 나는 목이 메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래도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까지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선생님처럼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나 역시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해드리지 못했다.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게 된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인생에서 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배려하는 정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은 우리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더 깊이 새겨보고자 한다. 참으로 정으로 만나고 정으로 통하는 행복한 순간이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전춘하 교수님이 고향에서 누군가가 내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보냈다. 엄청 감동되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90세 네. 정도 되는 분이 그거를 이제 일 다 찍어서도 편집까지 해서 했다는 네. 마음 자체가 받는 순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눈물 날 것 같죠? 네. 예, 전기룬 대표님은 정말 저희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하고는 가족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한민족 신문 또 KCN 한중 방송 대표를 맡고 계시고 네.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동포들하고 뭐 연락도 바로 같이 이제 해주시고 네, 소통을 하고 참 연락도 친하게 해주시고 지내시는 분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글까지 그러니까요. 쓰셔서 보내주시니까 예. 또 한결 더 굉장히 더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어디 갔을 때 기차역이나 어디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 그거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막 하고 손 들고요.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먼 길 가지 않으니까 네. 기차역에서 누가 이렇게 바래주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중국 들어갈 때마다 네. 또 학교에 방문 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갈 때 네. 항상 기차 역전 아니면 비행기 그렇죠. 장에 누구 나와 기다린다는 알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고 네. 그래서 아마 연세 좀 계시는 또 오랫동안 뵙지도 못하는 이렇게 네. 서로 잘 아시는 분이 나왔다면 더 반갑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사진 찍은 것을 전부 카톡 메시지나 위챗으로 전부 보내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달력을 만들 생각을 하셨다는 건 맞아요. 정말 참 오래오래 동안 가슴에 깊이 남은 선물이네요. 그리고 이제 달력이라는 거는 그 해 동안 1년 동안 네. 이제 어디에다 이렇게 놓고 계속 볼 거잖아요. 그렇죠. 볼 때마다 내 사진에 담겨져 있는 내 모습도 보지만 이거를 만들어 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전에 활동을 할 때 달력을 그 해 거를 작년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냥 사진을 담는 게 아니라 왜 여기에 이 사진을 담아야 되는지를 그렇죠.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사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면 엄청나게도 고르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계절별로 맞게 또 뭘 맞습니다. 담을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고 그냥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고민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컨텐츠처럼 생각을 하고 네.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 행복우체통에 도착이 되는 사연들을 보면 우리 동포분들이 참 뭐라고 할까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포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동북 지역에서 주로 이제 같이 집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지역에 물론 연면지역에는 동포들 많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족이나 다른 민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정으로 자주 소통을 하고 정으로 음식도 나눠 먹고 네. 좋은 소식도 나눠주고 서로 네. 어려우면 도와주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게 동포의 한계 어째 정이거든요. 그렇죠. 또 흥이 나면 서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 이 곳곳에서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리헌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정말 듣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전기룬 대표님하고 리헌 선생님 이 노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따뜻한 그때의 정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입니다. 인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
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상연길시 송준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저의 어머니여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예, 이번 38절 모임에서 빠지지 말고 꼭 나와야 돼. 우리끼리 여신절 축하해야지. 아우, 글쎄, 그날 우리 준호가 학원이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친구분이 흥분된 소리와는 다르게 어머니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38절이 무슨 큰 명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다가 문득 돌이켜보니 나는 38절이라는 명절에 한 번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6.1절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즐기면서 정작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명절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아무 사심 없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시는 어머니,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특히 생일이나 6.1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고르랴, 이벤트를 준비하랴 한 달 전부터 공을 들이시곤 하셨다.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항상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고 어머니 명절은 그냥 스쳐 지나쳐도 되는 줄 알았다.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곧 다가올 어머니 명절 38절. 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날, 나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어머니도 나한테 큰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긍정이 바로 제일 큰 선물일 것이다. 나는 두 팔 벌려 어머니를 꼭 안고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여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속삭이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를 꼭 친구들이 파티에 참가하시게 하겠다. 네, 송준호 학생 지금 소학교 5학년입니다. 네. 예, 이때만 해도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자기가 놀기 바쁘고 본인 것만 챙기려고 하지 언제 그렇죠. 엄마가 놀아야 되고 아빠가 놀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이는 아닌데 다짐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사랑까지 해주겠다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예, 기특하기도 하고, 네. 예. 하긴 뭐 어릴 때는 저희도 어머니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버이날로 합쳐졌지만 네. 그때도 그때도 그냥 어머니날이니까 뭐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드리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내 어머니여서 너무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네. 그날에 왠지 내가 안 하면 어머니가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정작 나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도 쑥스러워서 못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꽃 사가지고 왔네. 오늘 어머니 절이니까 네, 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날 되면 그냥 이제 그 위챗으로 용돈을 드리고 네.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좀 별로 안 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은 하나 가득한데 좀 네. 쑥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사랑합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습관돼서 어머니도 처음에는 움찔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사랑합니다라는 거를 좀 그냥 자연스럽게 막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어렸을 엄마 때, 사랑해라고. 네.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랑 같이 막 안고 뽀뽀도 하고 사랑한다 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이제 그거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다도 잘 안 하게 된다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분명히 어렸을 때 많이 이뻐하고 안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그냥 손도 서로 안 잡고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나 하는 한번 예.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의 아이들 사랑은 중국에서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사랑은 정말 유명하는데 그런데 이제 표현, 아이들이 크면서 하는 표현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약간 뭐 살 게 있나? 필요한 게 있나? 필요한 게 있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태도를 갖지? 그런 실험 카메라가 있고 네. 또 부부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어디 아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지? 뭐 더 사고 친 거 있어? 그러니까 나 그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네. 게 많이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저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사회 새로운 소식을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고려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신 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장이 이번에 알마티 현지에 한국 병원을 유치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라인 그룹의 신 회장과 국내의 의료기관이 현지에 200병상 규모의 신규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인 그룹과 남양주 현대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최근 합작법인 설립 단계를 마쳤습니다. 또 한국병원이 들어설 알마티 주의 보건국장, 카자흐스탄 투자청과 만나서 병원 설립과 또 각종 인허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대병원은 카자흐스탄 국립의대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공동연구, 연구비, 그리고 이제 의료 세미나, 또 의대생 장학금, 전공의 연수 프로그램 등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안드레 회장은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이 모체가 되어 성장 발전한 신라인 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설립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라인 그룹은 1995년 아이스크림 제조 회사로 시작해서 현재는 식품 제조, 판매, 유통, 그리고 이제 요식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김부석 현대병원장은 카자흐스탄 정부, 국립의대, 신라인 그룹 등과 지속해서 소통, 협력해서 병원 설립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과 또 현지인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양주 현대병원은 2018년부터 매년 카자흐스탄에서 의료봉사와 의료진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해수나 지하수 같은 물속 우라늄 자원화 연구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상업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이 벌이는 이 같은 연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 알파라비 대학교 및 또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인
가자아톰프롬 산하연구소와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동 연구를 통해 우라늄 상업 개발이 가능한 수자원 발굴 가능성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한수원은 이들 대학 연구소와 함께 카자흐스탄 해수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와 분포를 공동 조사해서 한수원이 개발 중인 우라늄 추출용 흡착제의 성능 평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카자아톰프롬은 전 세계 최대 우라늄 공급 업체로서 전 세계 우라늄의 4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술 협력이 향후 K 원전의 수출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전 국민의 72%의 찬성으로 원전 신규 도입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올 2월 알마티주 울켄 지역에 원전 부지도 확보했는데요. 아직 정식 발주 이전이지만 원전 수출이 가능한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수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장은 우라늄 자원화 가능성이 큰 카자흐스탄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면서 앞으로 국제적 동반 관계를 강화해서 100% 해외 의존하는 국내 우라늄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 고려 신문에서 사할린 동포 조성용 화백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새고려 신문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 만남, 삶, 찬작 마음에 대하여 기획인 일환으로 잘 알려진 조성용 사할린 동포 화백과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만남은 체학체육 사할린 섬, 사할린 주문화미술박물관의 협력으로 개최돼 만남의 장소는 조성용 화백의 2000년의 경계에서 개인 전시회가 열린 사브리민닉 전시관이었습니다. 이날 만남에 화백의 삶과 창작에 관심을 가진 10대를 비롯해 7, 80대까지 약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 조성용 화백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조성용 화백의 미술적 재능은 그의 부모님이 5살 때 발견했거든요. 유론사할린 스피아니엘 회관에서 첫 미술 수업을 받았고요. 후에 이르쿠츠크 예술 전문학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예술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창작 활동은 한 지가 45년이 되었는데요. 사할린에서 활동을 4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조성용 화백은 그동안 사할린을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연해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정시하고 경영도 많이 하고 수상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작품 일부는 사할린 주미술박물관, 블라디보스토크 미술관, 한국간산미술관 등 그리고 미국, 라토아니아, 러시아 등 개인 수집품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계 22개국을 여행했고요. 러시아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프도록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결과 물론 작품들로 많이 탄생했죠. 재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고려 신문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 이 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룡 사할린 동포 화백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소브르멘리크 전시관에서 만남이 있었는데요. 조성룡 화백은 35년 전에 사할린에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할린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중국, 연해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전시를 하고 그의 작품은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블라디보스톡 미술관, 한국 안산미술관, 그리고 미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개인 수집품으로 소장이 돼 있다라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영감 노랑소야. 영감. 아이 바쁜데 왜 불렀어? 아무리 바빠도 그러지. 이거는 달고 가야 쓸 거 아니여. 오메, 이걸 왜 당신이 들고 있단가? 그랑께. 아유, 흰옷으로 좀 줄까. 또 까먹었어. 요새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이 치매 검사를 해봐야 쓸란가. 아유, 무슨 나이 먹은 사람 치고 깜빡깜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 나는 누군지 알지? 나 임자를 모르면 쓰간디. 그러면 됐어. 신소리 그만하고 그거나 싸게 달아. 예. 영감. 우리 나이도 있는데 우리도 이것 대신 기계로 하면 안 될까? 시방 나를 못 믿어서 그래? 그것이 아니고 나가 이것지만 70년이 넘었어. 우리 누렁소하고 평생 이것을 해왔는데. 저놈의 손은 노란소였다가 누렁소였다가 포롱소였다가 빨강소였다가. 시끄러! 아무 말 말아! 일하고 느려 터져가지고 오늘 안에. 아니지. 올 봄에 나락 심겠어. 걱정을 말아, 걱정을. 자, 이랴 까망소야. 이랴. 이제는 아주 까망소가 돼버렸어. 올 봄 다 가겠네. 다 가겠어. 이랴 우리 빨강소야. 네,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이것질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것은 소나 말, 기계 등의 힘을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이라는 말은 쇠로 만든 연장이나 무기를 뜻하는 잠개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땅을 갈아엎어 잡초를 제거하거나 앞에 재배한 작물의 남은 부분을 토양과 섞고 땅을 고르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거나 작물 재배를 쉽게 합니다. 이것은 땅을 파거나 뒤집는 데 사용했던 뒤지개나 따비에서 발달한 것으로 처음에는 사람이 끌었으나 점차 소나 말 등을 이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질을 할 줄 알면 농사를 다 배웠다고 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소나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트랙터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논밭을 가는 농기구의 일종인데요. 소나 말에 끌려서 땅을 갈아엎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쟁기, 2번 생반 3번 썰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전종근 주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랴 속 터져. 예전에는 봄이 되면은 소가 이걸 끌고 이것으로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일까요? 소가 끄는 이것을 보면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참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요즘에는 이걸 거의 안 하고 대부분 기계로 땅을 고르곤 합니다. 아직도 소로 봄 농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중에는 이걸로 땅을 갈아엎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동포 여러분은 올해 봄 농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릴 적에 봄 농사 준비하는 부모님 도와드렸던 추억도 있으실 테고.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재미있고 또 즐거운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 작가들 중에 이 포석 조명희 선생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조명희 선생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조명희 선생 하면은 뭐 아무래도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고려인들은 고려인 한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포석 조명희를 고려인 한글 문학의 아버지, 네.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로 하고 있죠. 그만큼 조명희가 1928년에 소련에 망명한 이후부터 탄압받은 1937년까지 그러니까 한 10여 년간 고려인 한글 문학을 개척하고 기반을 다 끊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강제이주 이후에도 고려인들이 그때 조명희 선생이 심어주신 어떤 문학적 자양분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 한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제적으로 연해주에서 직접 조명희 선생님한테서 이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얼굴을 뵙지 못한 분이라도 스스로 나는 조명희의 제자다. 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고려인 한글 문학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죠. 예, 근현대 문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국내에서 보아서도 네. 근현대 문학의 선구자로 사실은 손색이 없죠. 왜 그러냐면 포석 조명희 선생이 사실은 김영일의 사라고 그러니까 김영일의 죽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국 최초의 희곡 이건 뭐 1921년에 써서 이제 연극으로 공연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품으로 발표한 것은 이제 23년이지만 1921년에 한국 최초 희곡을 쓰고 또 같은 해에 역사 연극이라고 해야 되겠죠. 역사극 파사. 이것은 은나라 주왕의 포악한 그 학정을 이제 고발한 작품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네. 일제의 어떤 만행을 고발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1924년에 봄 잔디밭 위에라는 이 미발표 시들을 모아서 43편의 시를 모아서 낸 첫 시집. 이게 우리 뭐 최초의 시집이고 또 1927년에는 정말 이게 문제작이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 낙동강이라는 소설. 뭐 이런 몇 편으로만 봐도 우리 당시 우리 근대 이 한글 문학의 근대 문학의 선구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죠. 예.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뭐 희곡도 쓰시고 시집도 내시고 소설도 쓰시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나 소설을 쓰거나 희곡을 쓰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파고드는데 당시 포석 선생은 시도 많이 쓰고 또 희곡 소설, 평론, 또 네. 노래가사, 동화극
뭐 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봄잔디밭 위에라는 43편의 그 시, 그리고 소련에 망명한 이후에는 그 유명한 짓밟힌 고려, 또 10월의 노래 볼셰비크의 봄, 여자 돌격대, 맹세하고 나서자, 정말 고려인들 심금을 울렸던 네. 많은 시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시도 많이 썼습니다. 전봇대, 달아나기, 뭐 연필침 이런 동시도 많이 쓰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극, 봄나라나 이런 그 동화극도 또 써가지고 어린이들도 키웠고, 또 소설로는 그 낙동강 외에도 땅속으로 농촌 사람들, 춘선이, 그리고 강제이주 직전에 장편소설 만주빨치산이라는 거, 물론 이제 그것은 소련에 압수돼서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지만은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항일 투쟁하는 그 우리 항일 혁명가들의 그 활동을 그린 것이고, 또 연해주에서 이 고려인 신문에 수많은 또 평론을 쓰셨습니다. 예. 작가들의 어떤 작품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평하고 이들을 견인했을 뿐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전체적인 문학적 그 문단의 전반이나 또 우리 노래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많은 당시의 근대적인 이런 평론을 남겨서 이분은 문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면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예. 근데 문학적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셨지만 조명희 선생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파란만장했고 비극적이었고, 네. 이분은 뭐 우리나라 구한말에 태어나서 또 일제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일제 시기에 그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고초를 겪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었죠. 네. 일제에 구역하거나 야학한 사람 빼고는 누구나 고통을 겪었는데 포석 조명희 선생이 마치 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3살에 부친이 사망하고, 또 3.1운동, 만세운동에 또 가담했다 투옥이 되고, 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 활동하면서 유학생들을 이끌어서 연극회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공연하고, 귀국한 다음에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이 작품이 주로 이 리얼리즘이죠. 그 현실적인 어떤 억압된 민중의 어떤 삶을 고발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제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끊임없이 쫓기고, 그래서 소련에 망명했는데, 소련에서도 나중에 그 스탈린 정권에 또 희생자가 돼가지고 은문제를 뒤집어 쓰고 또 1938년에 목숨을 잃으셨고, 네. 그럴 정도로 이분은 그 일생 자체가 그야말로 이 현극의 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조명희 선생의 호가 포석인데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분이 포석이라고 쓰고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호도 쓰셨는데, 포석을 가장 많이 쓰셨죠. 그런데 이분이 포석에 대해서 뜻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진 않아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돌멩이를 끌어안는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민중, 억압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문학은 우리는 우리여야 한다. 서구의 다른 것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 이걸 모토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광의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억압받는 자, 민중, 이런 사람을 나는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명희 선생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조명희 선생 고향은 충북 진천입니다. 아, 충북 네. 진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소학교를 다녔고, 또 서당에 다녔고, 그러다가 서울에서도 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또 3.1운동을 하고 또 일본에 유학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그렇게 유랑하는 이런 삶을 사셨죠. 네. 이 진천에 가면은 조명희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5년에 네. 3층 건물로 아주 웅장하게 조명희 문학관이 건립이 돼 있고, 네. 또 거기에서 해마다 조명희 선생을 기리는 이 문학 축제가 지금 1994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오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중국 연변에서도 중국 연변 동포들이 2001년에 네. 포석 조명이 동호회를 결성해가지고 문학회를 결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이 문학상을
주는 등 이게 국제적으로 이 조명희 선생이 길이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2025년이라 조명희 문학관 건립 10주년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도 이제 조명희 선생이 해금된 뒤로, 그러니까 복권이 된 뒤로 1984년, 그러니까 포섭 조명희 선생 탄생 90주년부터 나름대로 다각도로 조명희 선생을 조명하고 서적을 발간하고 또 조명희 문학실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죠. 예. 관장님께서도 혹시 기념관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고려인들이 한글 문학의 시조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 조명희 선생 기념관에 그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분의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려인들이 네. 그래도 최근까지 한글 문학을 지키고 모국어를 지키고 이렇게 해올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문학관 앞에는 포석 공원도 함께 있다면서요. 예, 그 앞에 있는 그 부지가 포석 공원이고요. 또 그 앞에 또 포석 동상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죠. 네. 이 동상은 이제 조명희 선생이 이게 이남 일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막내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가 이 러시아에서 기업인으로서 크게 성장했는데 이분이 그 조부를 위해서 흔쾌히 희사를 해가지고 아주 큰 이렇게 훌륭한 동상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보석 조명이 업적을 이렇게 기릴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포석 조명희 선생이 어떤 분인지, 또 그의 고향에서 조명희 선생을 어떻게 기리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사연의 만남으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